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일본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한글 학습 열풍이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글이요? 그냥 한국어 문자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넘겼지만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손꼽는 최고의 문자, 그게 바로 한글입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고작 24개의 글자. 하지만 그 구조 안엔 영어보다 빠른 속도, 일본어보다 쉬운 원리, 그리고 과학보다 더 과학적인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오사카의 평범한 여고생이 겪은 작은 불편함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그들이 지금 한글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이유,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저는 오사카의 명문 사립고에 다니는 사이토 마이코입니다. 성적은 반에서 상위권이죠. 하지만 한 가지 늘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마이코야, 또 그렇게 느리게 치고 있어? 옆자리 유키가 또 놀렸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보며 한자 변환 버튼을 연신 눌렀어요. 각고라는 단어 하나 치는데도 후보가 20개나 나오거든요. 어떤 한자가 맞는지 고르느라 또 한참이에요. 사실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친구들 대부분이 한자 쓰기를 어려워해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면서 손으로 한자를 정확하게 쓰는 능력이 떨어졌거든요. 젊은 세대 대부분이 한자를 정확히 쓸 줄 모른다고 하니 제가 특별히 부족한 건 아니었던 거죠. 이번 과제 언제 끝낼 거야? 친구들은 벌써 절반을 완성했는데 저는 아직 첫 문단도 못 끝냈습니다. 타자 속도가 느린 게 정말 콤플렉스였어요. 수업 시간에 필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선생님이 칠판에 쓰신 내용을 따라 쓰려면 한자를 떠올리고 획순을 생각하고 또 틀렸나 확인하고. 정말 요즘은 손으로 쓸 기회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스마트폰으로는 메시지 정도만 보내고 긴 글은 잘 안 쓰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더욱 한자가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저에게도 위로가 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교환학생 엘리자베스였어요. 마이코, 나도 일본어 자판이 너무 어려워. 복도에서 만난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저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보니 역시 한자 변환창이 떠 있더군요. 로마자로 치면 히라가나가 나오잖아. 그런데 그걸 또 한자로 바꿔야 하고. 정말 복잡해. 게다가 음독과 훈독도 있잖아. 같은 한자인데 단어마다 읽는 법이 달라. 엘리자베스의 하소연을 들으니 제가 혼자만 느끼는 답답함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외국인이야 당연히 어렵겠지만 저처럼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니요. 그때 문득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한글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엘리자베스, 혹시 한글이라고 알아? 한글? 한국 문자 말하는 거야?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한글 키보드를 보여줬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의 기본 글자만 있었어요. 이것만으로 모든 소리를 쓸 수 있대. 엘리자베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그랬거든요. 일본어는 히라가나만 해도 46개인데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예를 들어 기억이라는 글자는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고 해. 그리고 아는 하늘과 땅, 사람을 나타낸다고 하고. 엘리자베스는 제 폰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한글 자음을 따라 그려보더군요. 발음하는 입모양을 글자로 만들었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보기만 해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해. 우리는 그날 방과 후 카페에 앉아서 한글에 대해 더 알아봤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함께 보면서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과학적이네. 엘리자베스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간단한 걸 어렵게 쓰는 게 정상일까요? 히라가나는 46개, 가타가나도 46개, 거기에 한자까지 수천 개를 외워야 하잖아. 그런데 한글은 기본 24개만 알면 끝이라니.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한글 타자 연습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생각한 대로 바로바로 쳐지는 거예요. 한자 변환 같은 건 필요 없었고 읽는 대로 치면 그대로 나왔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엘리자베스를 만났을 때 그녀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마이코, 나 어젯밤에 한글로 내 이름 써봤어. 정말 쉬워. 어떻게 썼어? 엘리자베스. 처음엔 어색했는데 발음 나는 대로 쓰니까 금방 익혔어. 저희는 서로 웃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린 기분이었거든요. 15년 동안 일본어 한자와 씨름해왔는데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챕터 2. 과학적 글자의 문을 열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엘리자베스에게 한글의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둘이 앉은 교실 뒤편에서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해. 기역을 보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야. 저는 종이에 기역을 크게 써서 보여줬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목을 만지며 기역 소리를 내더군요. 정말이네. 여기서 소리가 나. 그리고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이고 시옷은 이빨 모양을 본떴대. 친구들이 신기해하며 자기 입 모양을 확인했습니다. 유키도 처음엔 비웃더니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였어요. 글자를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점이 특히 놀라웠죠. 미음은 입술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 시옷은 이빨 모양에서 본뜨고,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든 거예요. 그럼 모음은 어떻게 만든 거야?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아는 하늘을 뜻하는 점과 땅을 뜻하는 가로선,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세로선을 합친 거야. 어는 아의 반대편이고, 한글의 체계성도 정말 놀라웠어요. 자모를 따로따로 만들지 않고 기본 글자를 먼저 만들고 나머지는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즉 기본자인 기역에 획을 더해 키읔을 만드는 식이죠. 모음의 경우도 하늘, 땅, 사람을 형상화한 기본 글자들을 바탕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본자의 획을 하나씩 더하거나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우와, 이건 언어가 아니라 설계야. 엘리자베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실험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우리 입력 속도 비교해볼까? 저는 노트북 2대를 꺼내서 같은 문장을 일본어와 한글로 입력해봤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일본어로는 교우와 텐키가 이이데스라고 로마자로 치고 히라가나로 변환하고 다시 한자로 바꿔야 했죠. 교우는 오늘 대신 다른 뜻이 나오기도 하고 텐키도 후보가 여러 개 나와서 고민했어요. 그런데 한글로는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라고 바로 치면 끝이었어요. 변환 과정도 없고 어떤 한자를 쓸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시간을 재어보니 한글이 정확히 절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난 아니네. 유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4개 글자만 알면 정말 모든 소리를 쓸 수 있는 거야? 맞아. 그것도 발음 원리를 알면 더 쉬워져. 저는 기역, 키읔, 끄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기본음에서 점 하나 더하면 거센 소리, 같은 글자 2개 쓰면 된 소리라고요. 체계적이야. 정말 체계적이야. 엘리자베스가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영어와 일본어,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논리적인 문자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한자는 몇 개나 알아야 해? 유키가 물었습니다. 일본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잖아. 중학교 졸업까지 1000개, 고등학교까지 2000개는 알아야 하고. 그런데 한글은 24개면 끝이야. 응. 조합만 익히면 돼. 한글의 조합 원리를 모든 문자에 적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무한에 가까운 소리를 24개 기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일본은 이런 간단한 문자를 안 쓰는 거야? 친구 중 하나가 물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전통이니까. 그리고 한자가 없으면 동음이의어 구별이 어렵다고들 하지. 하지만 한국어도 동음이의어 많은데 잘만 쓰고 있잖아. 디지털 시대에서는 한글의 장점이 더욱 두드러져요. 휴대전화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로마자는 각 글자들이 나타내는 소리와 글자의 모양 사이에 상관성이 없지만 한글은 소리가 비슷하면 그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들의 모양도 비슷해서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날 방과 후 저희는 한글 스터디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물론이고 유키와 다른 친구들도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호기심이었겠지만 효율성을 직접 확인한 다음부터는 진지해졌거든요. 나도 한자 외우는 시간에 한글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유키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농담만은 아니었어요. 챕터 3. 세대를 잇는 도전과 깨달음.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할아버지 방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사이토 하루오는 전직 은행원으로 한자에 정말 능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할아버지, 또 휴대폰 때문에 속상하세요?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들고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병원 예약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한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그리고 같은 소리인데 한자 후보가 10개도 넘게 나와. 저는 할아버지의 스마트폰 화면을 봤어요. 정말 글씨가 작았고 한자 변환 후보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고령층 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복잡한 입력 시스템 때문이거든요. 한자 때문에 입력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겠냐? 할아버지가 체념하듯 말씀하셨을 때 저는 문득 한글을 떠올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문자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문자? 저는 할아버지께 한글 키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성함이 하루오시잖아요. 한글로는 이렇게 써요. 저는 종이에 하루오라고 한글로 크게 썼습니다.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쓰고 유심히 보셨어요. 휘웃는 숨을 내쉴 때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목구멍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히읗 소리를 내보시더군요. 정말 그렇네. 그럼 이건? 아는 밝은 소리예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나타내는 선을 합쳐서 만들었다고 해요. 저는 30분 동안 천천히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점점 집중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글자들은 누가 만든 거냐?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임금님이에요. 백성들이 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드셨대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교화하고 계몽하려고 배우기 쉬운 한글을 만드셨던 거예요. 정말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직접 써볼 수 있을까? 물론이죠. 천천히 해보세요.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에 한글 키보드를 설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천히 사랑해라고 입력하셨어요. 사랑해라고 쳤는데 맞나? 네, 맞아요. 할아버지가 가족단체방에 그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곧 엄마와 아빠, 삼촌들로부터 놀란 답장들이 왔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직접 치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문자로 내 마음을 전했구나. 그 모습을 보니 제 눈도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붓글씨와 만년필로만 글을 쓰시던 분이었거든요. 스마트폰은 늘 어려운 기계였는데 한글 덕분에 처음으로 디지털로 소통하게 되신 거예요. 마이코야, 이 문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임금님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걸 500년 전에 만들었다니.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한글 연습에 빠지셨어요. 매일 저에게 물어보시면서 하나씩 배워나가셨죠. 디귿는 혀가 위신 몸에 닿는 모양이라고 했지? 맞아요. 정말 잘 기억하세요. 한자는 모양만 외웠는데 이건 원리가 있으니까 기억하기 쉬워. 그날 밤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같은 메시지들을 연달아 보내셨어요. 가족단체방은 감동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보내신 건 처음이야.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글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소통의 문을 열어준 거였어요. 챕터 4. 저항과 선택.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마이코, 요즘 수업 시간에 이상한 문자로 필기한다고 들었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 고자질을 한 모양이었어요. 교육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일본어도 제대로 못 쓰는 아이들이 외국 문자를 쓰다니.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일본 젊은이들 대부분이 한자를 정확히 쓸 줄 모르는데 정작 문제는 우리가 한글을 배우는 것이라니요. 정확도 고려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당장 그만둬. 교무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마이코, 괜찮아? 우리 스터디 모임 해체해야 할 것 같아.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모임에서 이 소식을 전하자 친구들도 실망했어요.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야? 유키가 분해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잠깐,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어. 그녀는 자신의 SNS를 열었습니다. 내가 영어로 글을 써볼게. 한글이 나를 바꾼 이야기를. 그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어. 엘리자베스는 그날 밤 정말 긴 글을 썼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감동, 입력 속도의 변화, 학습의 즐거움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적었어요. 한국에서 온 이 놀라운 문자 시스템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소통의 혁명이었다. 24개의 기본 문자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이것은 마치 복잡한 수학 공식을 간단한 원리로 설명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 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문자는 국적이 아니라 도구다. 놀랍게도 그 글은 하루 만에 수천 번 공유됐어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도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에 감탄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단순한 글자라고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말했다거나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영국 언어학자가 평가했다는 댓글들도 많았어요. 이틀 후 학교 게시판에 익명의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은 기능이다. 망치가 일본 것이냐, 외국 것이냐를 따지지 않듯이 문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더 효율적인 도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편지는 계속됐어요. 세계화 시대의 언어의 벽을 허무는 것이 중요하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결국 학교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공식적인 수업에서는 일본어를 쓰되 개인 학습은 자유롭게 하라는 방침이 나왔어요. 조용히 하는 한 문제 없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엘리자베스와 저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마이코, 우리가 해낸 거야. 응, 우리가 해냈어. 스터디 모임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어요. 엘리자베스의 SNS 글을 본 다른 학교 학생들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사카 말고 도쿄에서도 한글 스터디 모임이 생겼대. 정말?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퍼져나가다니. 한글은 선택의 자유이자 효율성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챕터 5. 먼지는 불꽃. 스터디 모임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시작해서 근처 카페로, 그리고 온라인으로까지 확산됐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일본어를 포기할 거야? 2학년 선배인 다케시가 우리 모임에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전통을 버리고 외국 문화에 빠져서. 몇몇 후배들이 주눅 들어서 모임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저는 속상했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이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엘리자베스도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그때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수학 시간에 같은 내용을 일본어와 한글로 각각 필기해 본 거예요. 일본어 필기는 한자가 복잡해서 그래프와 공식을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반면 한글 필기는 시각적으로 훨씬 깔끔했어요. 같은 내용인데도 한글 버전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됐습니다. 이거 봐. 저는 두 노트를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같은 시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 성적이 중요한 고3 선배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준이라는 선배는 수학 성적이 오르자 적극적으로 한글 필기를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효과 있어. 속기도 빠르고 나중에 읽기도 쉬워. 준 선배의 말에 다른 선배들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다케시도 결국 몰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일본어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잘 배우게 하는 도구야. 무슨 뜻이야? 유키가 물었습니다.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적으면 더 정확해져. 그리고 한자 공부할 때도 훈독과 음독을 한글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아. 정말 그랬어요. 한글을 배운 후 오히려 일본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발음 구조를 이해하게 되니까 언어 자체를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야. 제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모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글 vs 일본어가 아니라 한글과 일본어를 함께 배우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엘리자베스도 한글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적으니까 훨씬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정말 신기해. 한글로 일본어를 배우니까 더 잘 들려. 온라인에서도 우리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이 한글로 읽기 능력을 회복했다는 사례들이 올라왔어요. 학습 도구로서의 한글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6. 공공의 장으로. 2달 후, 저희는 학교에서 발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시위가 예고됐어.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보수단체에서 외국 문화 침투를 막는다며 항해 시위를 한다는 거였어요. 발표회를 취소하는 게 어떨까? 부모님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가서 이야기하겠다. 할아버지가요? 응. 내가 경험한 걸 직접 말해야지. 발표회 당일 정말 시위대가 왔어요. 학교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토 마이코입니다. 제가 한글을 배우게 된 계기부터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타자 속도의 변화, 학습 효율성의 증가,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소통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저는 70년 동안 한자를 써온 사람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퍼졌어요. 하지만 손녀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을 글로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비해 오신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하셨어요. 한글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맙습니다. 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위하러 온 사람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마지막 발표자로 나섰어요. 한글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녀는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게 제 이름이에요. 한글로 배운 제 이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위대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발표회 후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문자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엘리자베스의 말이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세대와 국경을 넘는 한글의 감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7. 연결의 힘. 엘리자베스가 영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민이 있다고 했어요.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왜 굳이 한국 문자를 배우냐고 물어봐. 힘들지? 괜찮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때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한글 타자 앱을 만들어 보자. 정말? 응. 한글의 규칙성을 이용하면 점자보다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베스는 영국에서 UX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2달 동안 온라인으로 협업하면서 앱을 완성했어요. 한글터치라는 이름의 앱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고도 자음과 모음의 위치를 기억해서 타자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앱이 국제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했습니다. 한국의 시각장애인 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혁신적이에요. 한글의 과학성을 활용한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심사위원의 평가였습니다. 일본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육청에서 언어 다양성 교육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자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더 효율적인 도구를 배우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죠. 교육청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와 엘리자베스는 미국의 연례 컨퍼런스인 TEDx에 공동연사로 초청받았어요. 주제는 언어 접근성이었습니다. 한글은 특권이 아닌 권리다. 제가 무대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글은 그 권리를 실현해주는 도구예요. 엘리자베스도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저는 영국 사람이지만 한글 덕분에 더 자유로워졌어요. 언어의 경계를 넘어선 소통이 가능해진 거죠. TEDx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한글이 국제적 디지털 도구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챕터 8. 미래로 가는 문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도쿄대학 면접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어요. 왜 일본어를 버리고 한글을 택했나요?
면접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할 뻔했지만 진솔하게 답변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선택한 거예요. 선택이요? 제 동생 유우토는 난독증이 있어요. 일본어로는 책 읽기가 어려웠는데 한글로는 가능해졌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70세에 처음으로 디지털 소통을 하게 되셨고요. 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렸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요였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니까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학과에 지원한 이유도 그 때문인가요? 네.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어 접근성을 높이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글로 읽는 세계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 소외계층에게 한글 기반 학습 도구를 소개하는 블로그예요. 저희는 함께 한글 접근성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손자들과 매일 한글 메시지를 주고받으세요. 며칠 전에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세종대왕은 내 가족을 구한 사람이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또 눈물이 났어요.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지금 우리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동생 유우토도 이제 한글로 책을 읽어요. 난독증 때문에 포기했던 독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언어는 도구라는 철학이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구를 전해주고 싶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통의 다리이자 희망의 상징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